12년 동안 히물러는 제3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탄압기구를 이끌었다. 1945년 5월, 그는 단지 변장을 한 도망자일 뿐, 동맹도 권력도 없었으며 입에 숨겨둔 독약 한 알만 가지고 있었다. 그는 SS를 만들고 수용소를 감독하며 강제 이주와 대량 학살을 조정했다. 하지만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그는 히틀러에게 배제되고 레니츠에게 무시되며 연합군에게 경멸당했다. 그는 가짜 이름과 도난당한 문서로 폐허 속을 떠도우며 처벌을 피할 희망만 품고 있었다. 제3제국이 붕괴되는 동안 히물러는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히틀러를 배신했을까? 그리고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변장을 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원하며 끝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히물러와 그의 제국의 붕괴, 나치 공포의 설계자의 몰락. 1945년 초 제3제국은 붕괴 직전에 있었다. 아르덴 대공세의 실패 이후 연합군의 승리는 불가피하해 보였고, 동쪽에서부터 계속 밀려오는 붉은 군대의 진격은 독일의 마지막 저항력을 고갈시키고 있었다. 유럽을 지배하려는 제국의 꿈은 사라졌고 전쟁은 치명적인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베를린의 벙커에 갇힌 아돌프 히틀러는 여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부정과 고립의 상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제국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SS의 수장인 하일리히 히물러는 독일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계획은 히틀러의 것과 매우 달랐다. 하인리히 히물러는 단순히 SS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치의 보안 조직으로 수용소, 게슈타포, 그리고 국가의 탄압기구를 지배하는 것 외에도 독일 국가와는 별도의 구조를 구축한 설계자였다. 그의 통제하에 SS는 90만 명의 병력으로 성장했으며 그 영향력은 독일 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쳤다. 이는 군대의 와픈 SS에서부터 제국의 주요 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독일의 상황은 이전 몇 년과 드라마티컬리 달라졌다. 제국은 전쟁으로 모든 수준에서 소모되고 있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사실상 파괴된 인프라는 더 이상 전쟁 노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공장은 멈추거나 최소한의 운영만 가능했다. 연료 부족으로 장갑차와 기계화 부대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물러는 점점 더 제3제국의 권력 핵심에서 고립되었다. 그는 정권 내에서 큰 영향을 끼쳤지만 군사 경험 부족과 군대보다는 행정기구에 대한 영향력이 그를 나치 고위층의 다른 인물들, 특히 독일군 장군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게 했다. 그들은 그를 약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지도자로 보았다.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하면서 여러 고위 독일군 인물들이 연루되었고 히물러는 그 후의 숙청을 이용해 정권 내의 많은 경쟁자들을 제거했다. 그는 히틀러가 군 장군들을 불신하는 것을 이용해 점점 더 나치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히물러는 제3제국의 몰락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여겼고 전쟁의 패배가 계속 쌓여가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갔다. 전선에서의 실패, 히물러와 히틀러의 치명적인 단절. 1984년 말 독일 국방군 웰마크트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히틀러는 마지막 희망을 히물러가 만든 정예 부대인 와픈 SS에 두었다. 그러나 전투 결과는 참담했다. 1944년 12월에 시작된 아르덴 대공세는 연합군을 분열시키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독일 군인들은 훈련 부족, 장비 부족, 물자 부족으로 인해 연합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소련군은 동쪽에서 끊임없이 진격하고 있었고 히물러는 여러 전선의 군사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인 포메라니아 방어를 맡게 되었다. 히틀러가 이 책임을 히물러에게 부여한 것은 절망적인 결정이었다. 군사 경험이 부족했던 히물러는 이 중요한 지역 방어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준비 부족, 병사들의 사기 저하, 자원의 부족은 수치스러운 패배로 이어졌다. 소련군은 독일의 방어선을 뚫고 베를린에 매우 가까운 곳까지 다가갔다. 이 군사적 실패는 히물러에게 특히 수치스러웠다. 전쟁 내내 SS의 우월성을 주장해왔던 그였으나 수용소와 기구적인 조직을 통제했던 것 외에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큰 실패를 겪게 되었다. SS의 리더로서 그는 잔인함과 효율성으로 명성을 쌓았으나 군사 지휘관으로서 그는 무능한 지도자임을 드러냈다. 포메라니아 방어의 붕괴는 히물러가 군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45년 3월 20일 그는 군사 지휘권을 빼앗겼다. 그의 해임은 두 가지 면에서 수치스러웠다. 첫째, 그는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지휘할 권한을 잃었고, 둘째, 히틀러의 핵심 내 집단 내에서의 위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하였다. 히틀러는 대신에 독일군의 한스 구데리안 장군을 베를린 방어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 이후 히물러는 전선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신뢰도 잃었다. SS는 여전히 강력한 조직이었지만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잃으면서 히물러는 더 이상 권력의 정상에 있지 않았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수치심은 그로 하여금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그때 히물러는 제3제국의 몰락이 임박하자 정치적 생존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대신 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히틀러는 승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히물러는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었다. 히틀러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군사적 실패는 그와 그의 많은 고위 장교들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들었다. 히틀러가 쇠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물러는 서방 연합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스웨덴의 중립적인 대표들과 접촉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와의 협상 채널을 모색했다. 히물러는 만약 연합군이 소련을 제외한 부분적인 항복을 수용한다면 독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경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반공주의적인 독일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전략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배신적인 행동이었다. 히물러는 히틀러가 절대로 부분적인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라이치의 적들과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절망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들었다. 1945년 4월 20일 히물러는 베를린에서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그날 오후 소련군이 이미 베를린에 거의 다가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물러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충성했던 것은 서방 연합군이었다. 몇 주간의 무의미한 계획을 세우면서 히물러는 점점 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는 거의 자신의 기차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 기차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전화선만 있을 뿐 지도나 라디오로 전선과 연락할 수 없었다. 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것을 무의미한 일로 여겼다. 그는 하루에 4시간만 일했으며 아침마다 마사지를 받고 점심을 먹고 긴 낮잠을 자곤 했다. 이런 리더십 부족은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성과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소련군이 끊임없이 진격하는 가운데 히물러는 개인적인 탈출 경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중립적인 중개인들과 연락을 시도하며 서방 연합군과의 협상 기회를 모색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다. 자신이 반공주의 지도자로 자리 잡고
연합군에 항복한다면 독일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보토, 으라기리, 히무라의最後の計画。ヒムラーは独立しては平和、交渉を試みることを考えた。彼の目的はソ連軍の侵攻からドイツを守ることだけでなく、第三帝国が崩壊の瀬戸際にある中で、ヒトラーの後継者としての地位を確立することでもあった。彼の計画を実行するために、ヒムラーは最も信頼している部下の一人であるフェリックス・カルステンを利用した。ケルステンはバルト地方出身の物理アル養法師で、ヒムラーの個人的な生活で重要な人物だった。彼はヒムラーが抱えるひどい胃痛を和らげるの腕力で知られていた。ケルステンはスウェーデンに移住しており、スウェーデン赤十字のフォルキ・ベルナドッテはクシャクとの交渉の仲介役を務めた。二人は手紙のやり取りをし、SSS の RSHR 国家保安本部のビャルター・シェレンベルクの手配で直接会合が行われた。同時にヒムラー・ユダヤ人をオーストリア・ハンガリー、国旗用での要塞建設、プロジェクトからマウタハウゼンに移動させるよう指示を出した。彼の意図は、これらの囚人を平和交渉のための人締めとして利することだった。数千人がこの強制移送で命を落としたことは、ヒムラーの体制の残虐性を示している。4月に11日、ヒムラー・ユダヤ人世界会議のスウェーデン代表ノルベルト・マズールと AI 収容所からのユダヤ人囚人解放について話し合った。この交渉の結果、約2万人が白バース作戦で解放された。会談中、ヒムラーはホロコーストを正当化しようとし、収容所での消火炉がチフスの流行で亡くなった囚人たちの遺体処理のために建設されたと虚偽の説明をした。また、アウシュビッツとベルゲン・ベルゼンの収容所の生存率が非常に高いと主張したが、これらの場所はすでに解放されており、その主張は明らかに虚偽であった。4月に13日、ヒムラーはルーベックのスウェーデン、アルヨー時間でベルナドッテと直接会った。ドイツの暫定的な指導者として自らを紹介し、ヒトラーは数日中に死ぬだろうと主張した。ヒムラーは残りのドイツ軍がソ連軍と戦い、アメリカとイギリスが協力することを期待し、ベルナドッテにアイゼンハワー将軍にドイツが西側連合国に降伏したい旨を伝えてほしいと頼んだ。ベルナドッテはヒムラーが提案を文書化するよう求め、それにヒムラーは同意した。その一方でギーリングは数時間前にヒトラーに対してレイヒの指導者としての役割を引き受ける清化を求める。電報を送り、ヒトラーはこれを自分の辞任を要求するか、クーデターに中面する脅迫だと解釈した。4月に17日、ヒムラーの代表であるヘルマン・フィーゲラインが民事人の姿で脱藩準備をしているところを捉えられ、逮捕されて再び F ユーラーバンカーに連れ戻された。そこで彼は後に処刑されることになる。4月に18日の夜、BBC はヒムラーが西側連合国との交渉を試みたことに関する報告を放送した。ヒムラーをヒトラーの次に最も忠実だと考えていたヒトラーはこの裏切りに激怒し、ヒムラーの秘密、交渉は自分が知った中で最もひどい裏切りだと述べた。ヒトラーはヒムラーを逮捕するよう命じ、
フィーゲラインをすべての役職から解任した。この時、ソ連軍はポッダム広場まで進軍し、レイヒ艦長まであと300メートルのところまで迫っており、その選挙準備をしていた。この報告とヒムラーの裏切りを受けて、ヒトラーは遺言を書いた。遺言の中で4月に19日に完成したその文書で、ヒトラーはヒムラーとギーリングを裏切り書として宣言し、ヒムラーを党と国家のすべての書記から解任し、ナチ党から追放した。ヒトラーは大艦隊司令官カール・ディーニッテウスを後継者に指名した。ヒムラーはフレンスブルクでディーニッテスユーと AI、彼の副官としてのポジションを提案した。彼は SS が戦後秩序を回復し維持するために良い立場にあると信じ、ディーニッツの暫定政府にライスフューラー SS としての役職を持つ権利があると主張した。しかしディーニッツは何度もヒムラーの提案を拒絶し、連合国との平和交渉を開始した。그게 마지막 게임. 몰락한 지도자의 절망적인 야망. 1945년 4월 28일 히틀러는 히물러의 연합군과의 비밀 협상 사실을 알게 되자 히물러에게 부여했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SS에서 공식적으로 추방했다. 이 처벌은 그가 10년 이상 쌓아온 제국 내에서의 지위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동안 히틀러는 히물러를 가장 신뢰하는 협력자 중 하나로 여겼지만 이제 그를 배신자로 선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유언에 이를 적었다. 이 공식적인 해임에도 불구하고 히물러는 SS 내에서 여전히 그의 작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년간의 치밀한 보안기구 건설 덕분에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스웨덴과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에서 그의 연락망이 확장되어 있었으며 이는 최근 협상에서 그가 쌓아온 인맥의 결과였다. 베를린이 소련군에 의해 포위되고 히틀러가 벙커에 갇힌 상황에서 히물러는 독일 북서부 플렌스부르크에서 칼 로에니츠가 세운 임시정부로 눈을 돌렸다. 5월 1일 히틀러의 사망이 확인되자 로에니츠는 히틀러의 유언에 따라 제3제국의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맡았다. 이 플렌스부르크 정부는 아직 항복하지 않은 독일군의 군사력에 의해 인정된 마지막 독일 정부였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히물러는 이 새로운 정부 구조에 합류하려고 시도했다. 로에니츠와의 소통에서 그는 SS를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력 있는 세력으로 소개했다. 그는 보안 경험과 정보 구조에 대한 지식이 서방 연합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소련의 확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다. 로에니츠는 해군 출신으로 당 기구와의 연결이 적었던 그는 상황을 실용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임시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국제적인 인정은 부족하고 독일 영토의 일부만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주요 목표는 독일 민간인과 군인들이 소련군의 징역을 피해 최소한의 희생을 안고 질서 있게 항복하는 것이었다. 플렌스부르크에 도달한 정보 보고서들은 연합군의 입장을 명확히 나타냈다. 나치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된 정부 구조는 즉시 거부될 것이었고, 특히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잔악 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은 반드시 거부되어 떴다. 히물러는 전쟁 범죄자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적 대상에 올랐다. 5월 초, 로에니츠는 히물러를 정부 내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지 않으면서도 그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는 실용적인 고려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연합군과 협상하는 동안 로에니츠는 여전히 독일 내에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모든 독일군을 통제해야 했고, 여기에는 히물러에게 충성하는 SS 부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5월 6일 플렌스부르크 정부 본부에서 열린 공식 회의에서 로에니츠는
히물러에게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 그는 정부나 연합군과의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 레이히스피러 SSS의 존재는 항복협정에 큰 장애물이 되었고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었다. 이 결정은 히물러가 어떤 공식적인 권력을 유지하려는 야망을 끝내게 만들었다. 공식 구조에 접근할 수 없고 연합군이 자신을 전범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다. 5월 6일과 7일 밤 동안 히물러와 그의 몇몇 충실한 부하들은 가짜 신분증을 준비하고 연합군의 주요 통제 지점을 피하는 탈출 경로를 계획했다. 그의 변화는 놀라웠다.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보안 기구를 이끌었던 남자, 경찰, 수용소, 전개 군사부대를 통제했던 그는 이제 지하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권력망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점점 더 빠르게 점령군의 징역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5월 7일, 히물러는 플랜스부르크를 떠나 마지막 경로를 시작했다. 도망자의 길이었다. 제한된 자원과 하일리히 히팅거라는 이름의 가짜 신분증, 그리고 몇 명의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그는 독일 남부로 향하며 통제되지 않은 지역이나 중립국가로 향할 탈출 루트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이히스피러의 도주, 궁지에 몰린 남자의 절망. 로에니츠 정부를 떠난 히물러는 연합군에 의해 식별되지 않도록 새로운 신분을 채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독일군의 비밀, 경찰의 일원인 단순한 하일리히 히칭거 병장으로 변장했다. 그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남자들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변장하고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작은 그룹과 함께 히물러는 독일 남쪽으로 향하는 도주를 시작했다. 그는 덜 감시되는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기를 희망했다. 그의 목표는 아마도 여전히 독일군이 통제하는 바이에른 지역이나 스위스 또는 스페인으로의 국경을 넘는 것이었다. 히물러가 도주하는 동안 보낸 시간은 불확실성의 고통이었다. 연합군의 순찰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서 도로는 난잡했고 난민들, 전역한 군인들, 그리고 잔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은 독일군의 차량과 군용차는 부족했으며 대부분 연료 부족과 자원 부족으로 고장나거나 사용 불능 상태였다. 히물러와 그의 작은 그룹은 걸어서 이동했으며 파괴된 들판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연합군의 검문을 피하려 했다. 1945년 5월 10일, 히물러는 남쪽으로의 이동을 시작했다. 15명의 남자들이 무장하고 이전 전선 방문에서 히물러가 선호했던 4대의 큰 원더럴 물류의 일반차를 이용했다. 다음 날, 그들은 프리슈타트 근처의 작은 마을 델버에 도달했다. 그 다음 날, 차들은 만에 도착했다. 난민들과 독일 군대 그리고 파괴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져 그들은 공중으로 60마일을 이동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히물러의 그룹은 엘바강 하구의 북쪽 기슭에서 자동차를 이동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4대의 자동차를 버리고 강가로 걸어갔다. 그 후 히물러의 그룹은 어부에게 500 라이히스마르크를 지불하여 강을 건너 뇌하우스라는 도시로 데려가도록 했다. 그 순간부터 히물러의 그룹은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그들은 그 후 5일 동안 농촌길을 따라 이동하며 농장이나 헛간 혹은 길가에서 잠을 자며 점점 더 지저분하고 헝클어졌고 아프고 지친 상태로 계속해서 이동했다. 5월 18일, 그들은 오스테 강가의 작은 도시 브렘비르데에 도착했다. 그들의 계획은 함부르크와 브레멘 사이의 도시나 마을들에서 연합군의 완전한 점령 상태에 걸리지 않도록 열린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5월 18일, 그들은 브렘비르데의 왈스트라제 있는 농장집으로 이동했다. 이틀 동안 그룹의 일부는 영국군의 새로운 행정하에 있는
지역 시장에게 특별한 이동 허가를 요청하려 했다. 그들은 독일의 병든 군인들이 뮌헨으로 돌아가는 이유로 가짜 문서로 통행을 허락해줄 서류를 원했다. 시장은 이들이 나치의 도망자들임을 깨달았고 새로운 주인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 히물러의 그룹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농가에 머물렀고 그 후 통행 허가를 시도하며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히물러와 그의 2명의 보좌관인 그로만과 마허는 나머지 그룹이 다리를 건너려는 동안 뒤에 남기로 했다. 오후 3시 키어마이어와 히물러의 개인 의사인 게브하르트 박사는 다리로 갔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강 아래쪽에 감시되지 않은 여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려고 했으며 문제가 없으면 돌아와 나머지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오후 4시 2명의 독일인은 영국군 정보국 제103 예비 보안대의 아서 브리튼 하사에게 다리에서 체포되었다. 브리튼은 그들의 전역 허가증을 조사한 후 그들이 비밀 경찰의 일원이라는 것을 즉시 파악하고 체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비밀로 한 채 브리튼은 게브하르트 박사에게서 그들이 더 큰 비밀 경찰 탈영 병력의 전위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브리튼은 신속하게 군용 트럭 2대와 호위를 조직하여 게브하르트와 그의 동료들을 데려오기 위해 출발했다. 트럭은 게브하르트와 나머지 그룹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히물러와 그의 보좌관들은 없었다. 그룹 전체는 체포되어 브레멘 근처의 웨스터팀케 민간 수용소로 이송되었으나 브리튼 하사는 게브하르트 박사를 붙잡아 3명의 남자를 잡기 위해 농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히물러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빠져나갔다. 영국 정보국은 이 지역에서 도주 중인 3명의 비밀 경찰 탈영병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히물러의 작은 그룹은 키어마이어와 게브하르트가 이미 다리의 검문을 통과했다고 가정하며 기다린 후 5월 22일에 다시 시도했다. 3사람은 브레멘 거리를 걸어갔다. 그로만과 마허는 SS 장교의 길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입고 히물러는 독일군 유니폼의 일부와 파란색 방수복 그리고 눈에 붙인 패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리에 도달하기 전에 영국군 순찰대가 그들을 멈추고 조사하기 위해 제분소로 호송했다. 브리튼 하사는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도착 소식을 존 호그 하사에게 전화로 전했다. 이제 히물러는 연합군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손에 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는 단지 또 다른 독일군 하급 병사로 전쟁 중 그의 부대의 역할로 인해 수용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히물러는 첫 번째 밤을 브리튼군의 구금하에 그로만과 마허와 함께 제분소 바닥에서 곡물 자루를 매트리스 삼아 자며 보냈다. 중요한 점은 히물러의 가짜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몇 주나 몇 달 뒤에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1945년 5월 초 도니츠 외무장관인 슈베린 폰 크로지크에게 말했듯이 연합군이 그를 찾지 못하고 숨어서 정치적 전개가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계획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사를 받으면서 히물러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을 비밀 경찰의 하사관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서류에 있는 흐릿한 SD 인장은 의심스러웠다. 영국군이 히물러의 짐을 조사했을 때 나치 독수리 날개로 새겨진 큰 확대경을 압수했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히물러의 개인 물품 중 일부는 AH라는 모노그램이나 심지어 RFSS라는 직위가 새겨져 있었고 그들은 농장에서 숨겨졌으며 이후 정보부대의 부사관들에 의해 발견될 예정이었다. 죽음과 음모, 히물러의 신비로운 최후. 1945년 5월 20일 하일리히 히물러의 체포는 제3제국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의 종말을 의미했다. 강제 수용소와 절멸 캠프의 창설과 확장을 감독했던 최종 해결책의 설계자였던 그가 이제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받아야 할 정의의 결과나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의 최후는 신비에 쌓여 있었고 그를 둘러싼 정황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월 23일 오전 7시 히물러와 그의 동료들은 웨스터 팀캐로 이송되었고 영국군 제45보안대의 본부인 제6필드 스테이션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쯤이었다. 처리 후 히물러와 그의 동료들은 약 45마일 남동쪽에 위치한 바른 슈테트로 이송되었고 여러 번의 정차 후 오후 6시 30분경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히물러는 면도된 콧수염과 검은 눈 패치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근처에서 새로 도착한 포로들을 바라보던 일부 포로들에 의해 즉시 인식되었다. 특히 하일리히 히물러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던 전 함부르크의 가우라이터 카를 카우프만이 그를 알아보았다. 히물러는 이제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영국군은 어느 포로로부터 그의 신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몇 가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결국 연합군 포로 중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나치 당원으로 비밀리에 많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 정보는 영국군에게 불편한 것들이었을 수도 있었다. 히물러는 자신이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히물러는 바른 슈테트에서 그의 면담을 위해 캡틴 토마스 실베스터를 만나고자 했다. 몇 차례의 논의 후 실베스터는 오후 7시에 면담을 허락했다. 히물러는 세 사람을 실베스터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영국 장교인 실베스터는 히물러를 작고 병약하며 불쾌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의 동료들은 다르게 보였고 그들의 높은 키와 단정한 자세, 엄격하게 자른 머리 스타일에서 군인임을 알 수 있었다. 실베스터는 그로만과 마을을 사무실에서 내보내고 그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명령했다. 히물러는 그때 안경을 썼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고 히물러는 조용히 "저는 하일리히 히물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실베스터는 즉시 전화로 루네부르크에 있는 제2영국군 본부와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그가 믿지 않았던 정보장교 노먼 라이스 소령은 이후 조금 혼란스러운 대화 끝에 즉시 바른 슈테트로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실베스터는 라이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히물러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부사관들은 그의 옷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들은 히물러의 소지품에서 독약이 담긴 유리병이 들어있는 동전 모양의 캡슐을 발견했다. 실베스터는 히물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히물러는 "그것은 제 약입니다. 복통을 치료하는 약이죠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동전 모양의 캡슐은 비어 있었다. 실베스터는 전체 신체 수색을 명령했으나 히물러의 입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입속에 독약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스 소령과 그의 정보팀은 오후 7시 30분에 바른 슈테트에 도착했다. 라이스는 히물러가 SS 일반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 때 찍힌 사진과 함께 그의 출생 날짜, 나치와 SS의 회원번호, 서명 복사본 등을 포함한 간단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스는 체중, 키와 같은 개인적인 세부 정보나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히물러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히물러는 NSDAP 회원 번호를 묻자 모호한 대답을 했고 그의 출생일은 정확하게 대답했으며 서명을 제공했지만 그 서명은 즉시 파기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라이스가 가지고 있던 서명 샘플과 일치했으며 히물러는 공식적으로 레이히스피러 SS로 신원 확인을 받았다. 라이스는 루네부르크로 전화를 걸어 제2영국군의 정보 책임자인 마이클 머피 대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머피는 그 당시 약간의 몸살로 불편해하고 있었으며
여러 번의 승리 축하 파티로 피로가 쌓인 상태였다. 그는 오후 9시 45분경에 현장에 도착했다. 라이스와 머피는 회의를 진행한 후 머피는 히물러에게 두 번째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히물러는 이를 거부했지만 머피는 그를 강제로 벗기겠다고 위협했고 히물러는 마지못해 이를 따랐다. 그 후 히물러는 영국 군복을 입기를 거부하고 독일 군 회색 셔츠와 속옷, 양말만 입은 채로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군용 담요가 주어졌고 원래의 유니폼은 영국군에 의해 보관되었다. 머피는 히물러에게 신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루네부르크에 있는 특수 목적용 집이라는 이름의 집으로 이송했다. 오후 10시 40분 히물러는 자동차에 올라타 머피의 부관과 한 경비병 사이에 앉아 머피는 앞 좌석에 앉았다. 히물러는 길을 잃은 머피에게 운전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다. 유엘제널 스트라서 31A에 도착했을 때 머피와 히물러는 55세의 영국군의 의료장교인 웰스 대위와 만났다. 웰스 대위는 민간에서 일반 의사였다. 또한 방에는 방어부대 본부에 에드윈 오스틴 상사도 있었다. 머피는 웰스에게 히물러의 몸을 살펴 독약을 찾을 것을 명령했고 이에 웰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는 의사이지 탐정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보고서와 당시의 사파와는 달리 방은 가구가 없었고 매우 추웠으며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물러는 세 번째로 옷을 벗었다. 머피는 아마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떠났고 그때는 아직 술이 깨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방 안에는 웰스와 오스틴 상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독약을 찾기 위한 웰스의 시도에서 그는 먼저 히물러의 입을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직장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웰스는 히물러의 몸을 여러 곳 살펴보며 그를 진정시킨 후 그의 입을 열어보라고 요청했다. 히물러는 그것에 응했고 웰스는 히물러의 왼쪽 볼과 치아 사이에서 작은 물체의 끝이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이때 히물러는 그 물체를 강하게 물어 웰스의 손가락을 깨물며 유리 독약병을 부수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선홍색으로 변했고 그의 혈관은 부풀어 오르고 눈은 유리처럼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웰스는 오 신이여, 그가 입에 물었어. 내가 그를 해쳤다 라고 외쳤다. 여러 명이 방으로 달려왔고 웰스는 히물러의 입을 젖은 손수건으로 닦으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한때 히물러는 독약을 빼내기 위해 발목을 잡혀 일으켜졌었다. 히물러는 30초 동안 힘겹게 숨을 쉬었고 그의 맥박은 1분 더 지속되었다. 그 후 그는 죽었다. 히물러의 부검 보고서에는 그의 발 뒤꿈치에 몇 군데의 상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히물러의 코는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있었고 시신에서 얼굴 비대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살아있는 히물러의 사진에서는 볼 수 없던 특징이었다. 히물러의 사망과 관련된 문서들, 그의 체포 보고서와 부검 보고서는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이 파일들은 2045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켰다. 저주받은 금, 히물러의 탈출을 위한 어두운 계획. 히물러의 운명은 그의 실패한 도주와 이후 체포된 후 제3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비극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히물러의 마지막 움직임, 특히 그의 체포 전 며칠 동안의 행동과 그를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동기들은 더욱 신비롭다. 히물러는 그의 생애 동안 조작과 음모의 예술에 능한 마스터였으며 마지막 날들에 그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예전의 전술을 재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히물러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만 축적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재정 자원도 축적했다.
그는 SS의 지도자이자 제국 경찰의 총사령관으로서 강력한 억제 기구와 경제적 착취 기계를 감독했다. 나치 행정 내에서 그는 막대한 자원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여러 예비금들을 조직하여 막대한 양의 금과 외화도 포함되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히물러는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자원들을 통해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을 구할 수 있는 탈출 경로를 협상할 희망을 품고 있었다. 히물러의 마지막 날들 중 가장 신비로운 점은 그와 금과의 관계이다. 2015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히물러는 900kg에 달하는 금과 외화를 플라웬의 한 우체국 금괴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이 금고는 사실상 비밀 금고였다. 플라웬은 강력한 폭격을 받았으며 1945년 4월 16일 미군의 징역으로 함락되었다. 히물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레이히스피러 SS였을 때 이미 이 정보를 받았을 것이다. 히물러는 플라웬이 전후 소련 점령 지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독일의 겨울 공격 당시 독일군이 캡처한 전후 독일의 분할 지도에서 알 수 있었다. 미군은 4월 26일 플라웬을 점령한 후에야 이 금고를 발견했다. 히물러는 이 금고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1945년 5월 2주째 하르츠 산으로 향하면서 그 금고를 찾지 못했다고 여겼다. 이 비밀 계좌는 1944년 4월 히물러의 개인 명령으로 그를 위해 개설되었으며 이는 그가 독일을 탈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여러 개의 숨겨진 금고 중 하나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아직 접근하지 않은 아카이브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다. 히물러의 개인 보좌관인 SS 오버슈트르 반넨 퓨어러 베르너 그로스만은 그가 계획한 바를 설명했다. 히물러는 자신의 작은 부하들 총 15명이 하르츠 산으로 먼저 이동하여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숨어있을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동안 히물러의 충실한 부하 중 한 명은 평민으로 변장해 플라웬으로 가서 지역 나치 조직과 연락을 시도하며 금을 확보한 후 그것을 하르츠 산으로 가져가 다시 한번 적절히 변장한 후 가짜 신분증을 갖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나 스위스로 탈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특별금 사냥부대인 75명의 피셔 태스크포스는 독일 중앙을 지나며 나치의 금과 외화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미국 국방부의 워싱턴 DC 변호사인 조엘 피셔가 지휘하고 있었고 플라웬에서 레이히스방크의 직원들은 금괴 금봉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폭격으로 사망해 그 시체는 잔해 아래에 묻혀 있었다고 말했다. 피셔는 전투 공병 부대의 지원을 받아 폭발물을 사용해 금고를 열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1945년 당시의 가격으로 다음과 같다. 25만 달러의 금화, 100만 스위스 프랑의 금화, 98.500 네덜란드 플로린의 금화, 152.160 노르웨이 크로나 금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디나르와 헝가리 화폐도 일부 있었다. 총 900kg의 금화가 35개의 자루에 담겨 있었다. 베르너 그로스만을 믿는다면 그가 말한 것은 이치에 맞는다. 히물러의 계획은 분명히 독일을 떠나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나 스위스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역사서에서 많은 나치 전범들이 이탈리아로 향한 것을 보면 놀랍다. 이탈리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해 제노바 항구까지 내려가는 탈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적어도 홍염과 아마도 아르헨티나 비자를 받은 후 배를 타고 남미로 향하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중동, 특히 시리아로 가기도 했다.
이것이 히물러의 최후의 계획이었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물러는 결국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그의 사망은 그의 구속 아래 매우 신비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45년 히물러가 스웨덴의 폴케 베르나도트 백작을 통해 연합군과 협상하려 했을 때 SS의 지도자 히물러는 SS의 슈센퓨러 하인리히 스프링거의 집에 2개의 금고를 보관하고 있었다. 스프링거는 비스툴라 군집의 마지막 군 사령부에서 주요 장교로 활동했으며 이곳은 히물러가 동부 전선에서 맡았던 마지막 군 사령부였다. 스프링거의 아내에 따르면 한 금괴는 금과 보석,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으며 그 중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시계가 있었다. 다른 금괴는 여러 외화의 은행권이 많이 들어있었다. 이 금고들은 1945년 5월 12일부터 13일 밤에 히물러의 직원에 의해 스프링거의 아내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회수되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히물러는 이미 그 지역을 떠난 상태였다. 히물러의 직원이 이 금고들을 하르츠 산으로 숨겨놓기 위한 명령을 받았던 것일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직원이 그냥 스스로 금고를 챙겼을 수도 있다. 히물러와 그의 그룹은 자동차의 금괴나 현금을 싣고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돈과 관련된 언급은 히물러의 그룹이 자동차를 떠날 때 낚시꾼에게 500마르크를 주고 강을 건넌 사건뿐이었다. 영국군은 히물러와 그의 14명의 동료들이 금, 다이아몬드, 현금을 주머니에 가득 담고 있었다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히물러의 부하들은 전쟁 후 인터뷰에서 영국군이 그들의 물건을 훔쳤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히물러가 자신이 계획한 탈출에서 나중에 그의 이동 가능한 재산을 만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플라우엔에 있는 비밀 금고 외에도 히물러는 또 다른 중요한 재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것은 독일 남부의 베르히테스가 된 지역에 있는 그의 집이었다. 이 집은 1943년 히물러가 그의 애인인 헤드위그 포트하스트를 위해 구입한 곳으로 슈너켈 암세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히물러는 그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유니폼, 사진, 기타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물품들은 1945년 5월 초 미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어떤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르츠 산으로 숨어들 계획은 전혀 비상식적이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히물러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사실과 일치한다. 바로 그의 막대한 금고가 하르츠 산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하르츠 산은 작센과 튀링겐에 위치한 859평방마일의 고산지대로 그중 가장 높은 지점은 3000피트 이상이다. 이 전략은 히물러가 유명했던 지능적인 계획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는 히틀러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SS의 구성원들과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독일의 외딴 산악지역에서 그에게 피난처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하르츠 산은 그가 연합군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나중에 남쪽으로 향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경로를 제공했다. 히물러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강한 패러독스를 반영한다. 히틀러의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졌던 남자가 결국에는 탈출을 시도하며 시골을 헤매고 권력을 얻었던 동일한 냉혹하고 계산적인 방법을 통해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많은 나치 전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히물러도 숨겨진 자원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그를 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사건들은 히물러의 계획보다 강력했다. 그의 철저한 준비와 계산된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세력에 의해 붙잡혔으며
그의 삶은 그가 한때 상상했던 영광과는 먼 부끄럽고 신비로운 최후로 끝을 맺었다. 천년의 제국은 겨우 10년을 지속했고 잔인함과 통제 위에 자신의 경력을 쌓았던 히물러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